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 가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요즘까지도, 음, 저보고, 자네의 그 성향은 아무래도 좀 인문학 계통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거든요. 제가 제 고등학교 시절에 인문계, 자연계 그 선택할 적에 자연계를 선택했고, 대학은 또 공대를 갔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너는 보니까 이과, 즉 자연계열 그쪽보다는 뭐 정치, 사회, 인문 이쪽에 좀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대를 갔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서양 학문이라는 게 두 계열로 나누죠. 인문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폐단의 시작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래 뭐 우리 인간의 몸이라든지 뭐 정신이든 또는 자연이든 그냥 물질이 물질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초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예가 뭐냐면,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장미꽃을 한 송이 이렇게 바친다고, 바친다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준다고 이렇게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것은 그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그 꽃은 그 애정의 상징이 되겠죠. 그 그림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저 장미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왜 주는 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사랑을 표현할 적에 보통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장미꽃을 이래 주는데, 장미꽃이라는 걸 보면은 색깔은 빨갛고 줄기는 녹색, 이파리도 녹색, 그리고 굳이 무게를 따르면 무게도 있겠죠. 질량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그 꽃이나 줄기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 화학적 구성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지요. 장미의 꽃말은 무엇인가? 장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정황과 장미의 그 어울림은 또 무엇인가? 기타 등등, 그런 거는 이제 인문학적인 걸 할 수 있는데, 남자의 마음, 애정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장미꽃이 없다면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자기 마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그래서 생겨난 거겠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 그렇게 상대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어떤 문화요, 삶의 한 방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가 인문이고 뭐가 자연이냐 이거죠. 장미꽃과 그 장미꽃에 담겨있는 그 남자의 마음을 분리해버리면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분리해버렸을 때 그 여자에게 주는 그 장미가 아닌가 되는 거죠.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세상 이치라는 게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서양 학문이라는 걸 보면은 이렇게 물질과
정신 또는 감정, 심지어 종교 이런 것들을 따로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서양 학문은 그렇게 둘로 나눠 따로 하는 것일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양 그 학문 또는 철학이라는 것이 뭐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우리의 사고의 그 세계에서 신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이 요소를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건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지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과학이라는 것을, 원래 과학이라는 게 학문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과학이라는 것을 물질만 연구하는 그걸로 한정해버린 거죠. 그걸 자유로우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거죠. 자유로워지고 싶다 보니까 그 요소를 제거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자연과학 이렇게 나눠가지고 감정이니 이성이니 신이니 사랑이니 그런 거는 인문학 그쪽에서 해라. 그거 우리 알 수도 없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쪽에서 진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이 자연 세계 이거 열심히 연구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이바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눈 겁니다. 웃기는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자연계를 택하고 대학도 공대를 가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잘한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인문학적인 그런 것일지는 몰라도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과 감성이라 그러나, 그게 사실 이 강의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자연계를 지금 와서 밝히는 거지만, 자연계 고등학교 1학년 지나서 2학년 올라갈 적에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계열로 갈 것인지 인문계열로 갈 것인지. 그때 자연계열로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수학을 못해서. 수학을 못하면 인문계열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경상도 시골 촌놈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곤조가 대단했어요.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못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수학 이게 뭐라고,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건데 왜 나는 수학을, 시험 치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존심이 많이 상했죠. 이런 게 다 있어. 나도 수학 잘할 수 있다. 수학 그거 별거 아니다. 그런 자존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많이 하는 자연계열로 가게 되는 거죠. 지내놓고 보면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수학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어떤 수학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간다, 그게 우리 인식의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에 대한 어떤 나름의 조금의 감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서양 과학에서 물질의 물질의 근본을 밝히는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은 별 성과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이게 아닙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인문학과 자연과학과의 어떤 관계,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데 둘이 나눠서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빛이라는 것도 보면은
자기장과 전기장이 서로 90도를 이루고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빛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힘이라는 것도 그렇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이걸 보면은 FBI라거든요. 힘, 자기장, 전기장 이렇게 해야 되나? 잘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서로 수직이지 않습니까? 전기장, 자기장이 수직을 이루는 곳에 만나는 곳에서 힘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물질도 그렇죠. 물질이라는 우리가 전자는 대표적인 거고 다른 물질, 다른 작은 입자들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큰 입자는 대부분 중성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그 내막을 잘 모르지만 극성이 있는 작은 입자들 속으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경우에도 north, south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성을 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놓은 거거든요. 전기와 자기가 둘이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겁니다. 내재적으로. 이게 크로스 되어 있는데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봤던 그 뭐라 그러나 힘에 작용하는 장면을 보면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밀쳐버리죠. 밀쳐버리는데 여기 있죠. 밀쳐버리는 그림을 한번 잡아서 보십시오. 여기 있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이 발생하는 그림을 보면은 힘이 발생하는 그림을 보면은 이 위쪽으로 자기장이 있고 그 수평으로 전류가 흐르면 힘이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전자를 보면은 자기장과 전기장이 같이 있거든요. 자기장이 전기장이 원래 같이 있으면 밀려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물질은 어떻게 저렇게 물질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저속에 있는 자기장과 전기장이 그냥 자기장, 전기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전기장, 자기장으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강화되면 한쪽이 약화되고 한쪽이 약화되면 하나는 강화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동을 이렇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미는 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현상을 갖다가 설명한 우리말 한자도 있어요. 우리가 전자와 같은 입자를 우리는 물질이라고 그러죠.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물질의 앞에 물자, 그다음 뒤에 질자인데 둘 다 리얼 받침인데 훈민정음은 해례에서 보면은 한자의 리얼 받침은 디귿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해온 그 관습에 가지고 리얼을 그냥 씁니다만 사실 전부 디귿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국 정원식으로 읽으면 묻짓이 되겠죠. 묻짓. 물질이라는 게 묻짓입니다. 물자는 물건물자거든요. 물건이라는 게 뭐죠? 물건. 우리 참 근데 저 단어를 저 한자를 아주 최초로 만들 적이 그때 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건이라는 자체가 한자어로 합성해가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물건이라는 게 어떤 이제 현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물체입니다. 물체고 왜냐면은 물건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를 가진 물체를 말하는데 우리 전통사상에 의하면 모든 존재가 다 쓰임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곧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은 소우자가 있고 이 한자를 보면은 물자에 그 보면은 소우자와 말물자 농사 지을 때 쓰는 옛날에 그다음에 말물자는 하지 말다는 뜻이거든요. 하지 마는 거하고 소하고 둘이 만나면은 그 물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되고 물체가 되고 어떤 입자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게? 소라는 것은 원래 쇼인데 그야말로
그 소를 소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그 쇼라는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농토에 그 소의 노동력이 투입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집어넣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집어 넣으면은 말물은 뭐냐면은 하지 말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뭐가 들어오면은 그 또 쉽게 말해서 자기장이 강화되면은 또는 뭐 전기장이 강화되면은 그 물질이 이루고 있는 전기장 자기장 중에 그 다른 하나가 약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씩 강화되면은 그다음에 전기장은 약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기장이 강화되면은 자기장이 약화되고 이렇게 주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미쳐가지고 물질을 이룰 수 없는 거죠. 힘으로 작용해요. 물질이 못 되고 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세지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리듬을 맞춰가지고 헤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저게 물건 물자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정확한 발음은 묻이 되겠죠. 묻다, 땅에다가 묻다.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한쪽을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밀쳐가지고 물질이 못 되니까 이렇게 밀쳐는 먹어서 땅에 묻는 것 같은 그런 거하고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죠. 바탕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 이걸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N극 S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원자에 가면은 핵이 있고 핵은 플러스죠. 그다음에 여기 전자가 있는데 이 모양을 묘사하면 저렇게 바탕질자가 됩니다. 이게 모든 물질이 이루는 바탕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면 도끼근자가 2개 있거든요. 근데 조개 패자가 있죠. 상상을 못 하겠죠. 왜 도끼근 2개 있고 조개 패자가 있는데 저게 바탕이라는 뜻이 될까? 오늘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면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그게 빛이든 물질이든 힘이든 결국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전기장과 자기장,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되어 있다. 즉, 그러면 만약에 전번 시간에 또 이런 질문 했었죠. 모든 만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음양이라는 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모든 존재들이 전기와 자기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기자기로 되어 있죠. 그럼 전기는 당연히 양이 되고 자기는 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물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실제적인 예로 보면은, 자, 천을 짜는데 배짜기를 한 걸 예를 들었었죠. 배짜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시실과 날실이 있는데, 시실과 날실이 교차하면은, 천, 쓰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언급했지 않습니까? 똑같죠? 전기장, 자기장에 의해서 물질과 빛과 심지어는 공간도 전기장, 자기장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전기와 자기인데, 우리가 배짜기에서 보면 시실과 날실에 의해서 저렇게 쓰임이 발생하는 거.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저 쓰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옷을 입고 할 적에 시실과 날실을 느끼진 않거든요. 옷이다, 천이다, 따뜻하다, 시원하다, 뭐 그런 걸 느끼는 거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그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자기의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쓰임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말이 뭐라 그러냐 그게 심지어는 하느님도 쓰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언급했었죠. 그걸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쓰임이 세 개의 쓰임이 있다. 그래서 삼신이라 한다 그랬죠. 그게 왜 신을 붙였을까요? 신이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은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안 계신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세상에 들어오면은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세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또는 존재하게 되면 그걸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뭐 흔적이라 해야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활동 모습이라 해야 되나? 그걸 신이라 부르는 거죠. 이걸 좀 의미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은 영어의 엔젤입니다. 엔젤 신은 사실은 엔젤이죠. 엔젤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일꾼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신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신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럼 그 신이 뭔지 물리학적으로 조금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한자 신자인데, 한자 신자를 보면은 여기 있죠. 한자 신자를 보면은 보일 시자에다가 그 다음에 거듭신이거든요. 보일시. 이걸 이해하려면은 또 많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금을 연자 두 개에다가 돌석자를 붙이면 자석 자자가 된다 그랬죠. 금을 현자는 검다는 것은 하늘의 그 품성을 표현한 거라 그랬고, 자석이라는 게 바로 하늘이 이 세상에 뭐라 그럴까 현신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전부 음이죠. 사실 음양이 같이 있는데 양도 그게 누워있기 때문에 음처럼 보인다 그랬죠, 하늘이. 그래서 그 누워있는 거 하나를 세우면은 음양이 크로스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발생한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계열대에 따라서 안 배울 수도 있겠는데 내 생각에 웬만하면 이 그림은 다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여기 자석이 있죠. N극 이렇게 있고 이쪽 편은 S극이 있죠.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석이 이렇게 탁 움직이면은 재미있는 것은 저기 코일이 저렇게 있으면은 코일에서 전류가 흘러요. 자석을 그냥 코일 앞에다가 가만히 대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자석이 탁 움직이면은 코일에서 전기가 쭉 흐르고, 그리고 가까이 갈 때도 전류가 흐르지만은 뒤로 물리면은 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거든요. 이 전자기학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뭐 패러데이에 있는 사람들이 활약할 적에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자들이 뭐 런던 같은 데 그래서 극장 같은 데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연구했던 거라서 발표하고 또 실험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세미나 비슷한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때 초기 전자기학 초기 과학자들이 장난을 많이 쳤어요. 내가 귀신이 코스트 귀신이 작용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떤 돌멩이 같은 쇠붙이 같은 거 하나를 들고는 코일즈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흔들면은, 물론 흔드는 모습은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이렇게 흔들고요. 보면은 전기라든지 어떤 바늘이라는 게 이게 끄떡끄떡 움직이도록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 저 진짜 귀신인가 하면서. 그래서 전자기학 초기에는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력이라든지 전기력 이런 것들을 귀신의 작용으로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저기 보면은 자석하고 저 코일 사이에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저기에 공기를 빼고 저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에 의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공기를 매개로 해서. 진공이라 하더라도 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색적 시공에서 배웠지만 분명히 공이라는 게 뭔가가 저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것은 곧 밝혀지겠지만 그게 뭐가 있는지. 그럼 이렇게 탁 하면은 저기 진짜 화살 저 그림처럼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코일 속으로 쑥 들어가요. 이렇게 쑥 자기장이 발생해 들어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간에 대한 아직까지 과학자들의 몰 이해를 보여주는 그림을 예를 들어 쓰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바보 취급하는 강의를 할 적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플러스 전기를 띈 입자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면 전류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 주변에 또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거는 뭐냐면 빈 공간이라는 곳에 뭔가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그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 빈 공간, 이게 우리는 맨날 뭐 과학 시간을 너무 과학이든 뭐든 입시 위주 또는 뭐 주입식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게 전혀 당연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저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뛰어넘어서 코일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초기 과학者특히 저것 때문에 참 미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가 작용이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이 접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힘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거는 접촉 없이 뭐가 전달되는 건 없어요. 근데 전파도 그렇고 전자기의 세계에 가면은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힘과 에너지가 막 전달이 되거든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금 학교에서 막 실험실에서 실험하지 않습니까? 실험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바늘이 끄떡끄떡하네. 여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과학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속는 겁니다. 당연한 현상이 아니거든, 저게. 저렇게 딱 하면은 저 자석을 갖다가 하늘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저 한자에 자석 자자가 금을 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착안해서 생각하면, 실제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은 검다. 검은 것은 곧 자기의 성질이거든요. 저렇게 축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저 코일 모양이 코일이 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저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말 사람이라는 게, 사는 어떤 이게 에너지가 광화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람은 그거거든요. 흐름이 되겠죠. 흐름. 왜냐, 바람, 사람, 가람 다 이렇게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뜻이. 그래서 사람은 뭔가 흐르는데, 뭔가 에너지가 강화되면서 에너지가 커지면서 이렇게 슉슉슉 이런 그 주기적인 어떤 에너지 파동이라 그러나, 어떤 발생, 그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도 여기 보면은 하늘 천자 밑에 사람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괜히 사람 인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석이 타고 움직이면 하늘의 작용이죠. 하늘이 작용을 하면은 사람이, 코일이 저기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지 않습니까? 코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일이 자기의 변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변화를 해야 돼요. 딱 변화를 하면은 그 코일이 받아가지고 전류로 딱 바꿔주거든요. 저 코일이 하는 역할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일의 모양이 이렇게 코일이니까 사인 곡선 아닙니까? 사인 곡선. 사람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사인 곡선이거든요. 이렇게 파동. 저게 사람,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보일 시자에다가 뭐라 그러나 거듭신이 두 개를 합친 건데, 거듭신자는 또 보면 날에다가 이 짝대기를 딱 넣은 거죠. 이게 뭐냐면 날에 포인트가 있다 이거든요. 날에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게 신이라는 거거든요.
보일 시자도 보면 왜 저런지도 곧 알게 되겠지만은, 보일 시자도 보면은 두이자 밑에다 작을 소자가 있거든요. 두이자 밑에. 두이라는 말은 음양이라는 뜻입니다. 음양이 있고, 음양 그 아래에 작을 소자가 있다거든요. 음양 아래에 작을 소자가 있는 게 바로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보다가 아니죠. 볼 시자가 아니죠. 보일 시자거든요. 남에게 쇼한다는 뜻이에요, 저거는. 그래서 볼견자하고는 좀 다르죠. 그것도 왜 그런지 다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날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이게 신인 겁니다. 코일이 하는 역할이 사람이라면은 뭐라 그러나 자석하고 코일 사이에 있는 공간, 저게 날이에요. 날에 그렇게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뭐랄까 작용이니까 이게 수직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날의 수직선이 들어오면은 그게 우리 실제로 옷감을 짜는 곳에 보면은 옷감을 짜는 곳에 보면 이 그림이 하도 많아서 이게 헷갈리는데 여기 있냐? 바로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90도로 턴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날이면은 이게 C지 않습니까? 날에 뭐가 이게 포인트가 들어온다 이거죠. 자, 날줄이라는 게 먼저 쳐져 있고 C줄이 들어오거든요. 날줄이 여러 개 있는데 C줄이 하나 들어오죠. C줄을 하나지만은 거듭되는 거죠. 이렇게 뚜뚜뚜뚜뚜. 그래서 거듭 신자를 갖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 어떤 간에 날에 작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석이 움직인다는 것은 공간에 힘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에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 공간에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있다가 자기장이 발생해 가지고 그 공간에 있는 그 어떤 자기장이 없던 게 보이지 않던 게 발생해 가지고 코일 속으로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코일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 그것이 바로 신인 겁니다. 공간에서 고요한 공간에서 물결이 자석을 흔들면 물결이 이죠. 그 물결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그 흔들림, 공간의 흔들림, 그게 신인 겁니다. 저 신을 갖다가 동국정에서는 쌍시오스가 신 이렇게 하는데 뭐 신이나 뭐 같은 맥락입니다. 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죠. 시옷이 하나면은 좀 약한 거고 된소리 아니죠. 저 두 개가 있으면은 신 이래가지고 좀 더 그 강화된 그건데 그 전체적인 구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신발을 신다 또 우리 발에다가 뭘 씌우는 걸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다 저를 실제로 신 속에다가 발을 집어넣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코일 속에 쑥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코일이 하는 역할, 저게 바로 사람이고, 저 빈 공간에서 그 하늘 즉 자석의 움직임, 그 자석의 움직임을 갖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이죠. 이제 하느님을 신이라 부르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데 왜 삼신이냐 하냐는 그 사실은 이 자석을 흔든다는 게 이 자석을 흔드는 존재가 바로 하느님인데 자석을 흔들면은 이 하느님이 사실 이 뭐랄까 자석과 코일 또 그 공간 이 세 개 이 개의 밖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자석이 흔들림으로 해가지고 날 속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날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날을 지나가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것이거든요. 그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쓰임이 세 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니까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이라 불렀던 거지. 신이라서 신이 그런 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있는 세 개의 역할을 합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기하죠,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러면은,
과연 한자가 이런 현상,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보고 표현한 거냐, 또는 우리말이 나리니, 그러니, 그래요. 이 한자와 우리말을 만들 때 그 우리 선조들이 이런 전자기학 지식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고, 심지어는 그 이면에서 작용하는 이면작용까지도 다 알고 계시, 꿰뚫어 보시고, 저 한자와 우리말을 저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저렇게 자석이 움직여가지고, 전류를 유도하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저게 4번인가 3번. 맥스웰 방식이 4개 있는데, 하나는, 그, 전기장의 특징, 전기의 특징, 두 번째는 이제 자기의 특징 그거죠. 그래서 이 폐곡면 안에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은 그 폐곡면을 뚫고 나가는 전기력 선을 다 합치면 안에 있는 전기 양이 된다. 뭐 그게 1번이고, 2번은 자석이 안에 있으면 자석을 둘러싼 이 공간에 자기력선을 다 더하면 그 0이 된다. 그게 2번이고, 3번이면 3, 4번이 뭐 같은 건데, 3번과 4번은 뭐냐면 자기장이 변화를 주면은 전기장이 변화한다. 전기장의 변화를 주면 자기장이 변화한다. 그게 3번, 4번이에요. 이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 자기장이 있지만은 자기장이 변화가 없거든. 탁 하면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쫙 흐르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두 지점 간의 전기장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 전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쭉 되고. 거꾸로 이제 하나 봅시다. 거꾸로 하면은 전기장의 변화를 한번 줘보는 거죠. 전기장의 변화를 준다는 게 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전류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좀 간단한 그림. 여기 있네요. 자, 이건데, 그림이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회색, 원형이죠. 원형 그림이고, 그 다음에 저게, 뭐라 그러나, 화살표는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류를 흘리니까, 딱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자기장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자기장이 이렇게 딱 생기는데, 그림처럼 S극, N극, S극이란 말은, 근데 이제 S를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맞나? N을 바꿔야 되나? 어쨌든 간에 저렇게 자기장이 저렇게 발생을 해요. 그 전기장이 변화를 주면, 즉,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이 변화를 주면 전기장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그림이거든요. 저기 전류를 흘리다가, 저 현상은 전류를 딱 흘릴 적에, 일어나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면 또 없어져요. 그러다 또 이 전류를 흘리다 전류를 탁 끊으면은 또 이제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생. 신기하죠. 그래서 전류의 양이 증가할 적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전류의 양이 또 감소할 적에도 자기장이 발생하고, 근데 전류의 양이 일정하면은 자기장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아주 신기한 현상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맥스웰의 방정식 3번, 4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표현한 게 사람인데, 맥스웰의 방정식을 갖다가 더 간단하게 3, 4번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게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게 되죠. 사인, 코사인,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변화를 주는 거, 변화를 주게 하는 그 인자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그게 바로 사람인 거죠. 아까 이 고일에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걸로 항상 일을 하는 존재로 우리말 속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한자를 한번 봅시다. 한자 이거 발음인데,
돌회자고 위에 것은 돌회자고 밑에 것은 돌석자거든요. 왜 제가 저 두 개를 적었냐면 둘 다 우리말로는 돌이에요. 돌.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인데 명사로는 그냥 돌이고 동사가 되면은 돌다가 되거든요. 왜 단단한 그 돌멩이 그걸 돌이라 하면서 동사로서 뱅글뱅글 돌다 할 적에 그 돌도 왜 돌이라 할까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우리말이 발생하면서 우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말은 인공어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다. 그죠?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의도가 있단 말이죠. 돌을 돌이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돈다도 돌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고, 근데 둘이 소리가 같지요. 그러면 뭔가를 같은 것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저 그림인 겁니다. 한자를 보면은, 돌회자를 보면은 왜 네모 두 개를 그릴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죠. 한자를 보면 한 번씩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돈다는 건 뺑뺑 돈다는 건데, 근데 네모 두 개를 그리나 네모 두 개하고 돈다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는 얘기죠. 자, 바깥쪽에 있는 네모는 어떤 구획이란 뜻이에요. 어떤 지역, 구획. 안에 있는 네모는 입구자거든요. 들고 난다, 입구라는 뜻이에요. 어떤 구획에 입구가 생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돈다는 거거든요. 바로 저거예요. 자, 전류를 원형으로 이렇게 흘리면은, 전류가 돌죠, 이렇게. 원형으로 흘리면은, 뭔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걸 표현한 거예요. 저걸 저 모양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돌, 이렇게 된 게 돌. 도다남이, 도할 적에, 도다난다 할 때 그 돌을 생각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없던 게 싹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 이렇게 돌다. 없던 게 발생시키는 게 이렇게. 그리고 발생된 자기장도 보면 결국은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돌지. 어떤 구에게 입이 생기면은 저렇게 된다. 그러면 저기서 무슨 돌이 단단하다는 그 돌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자 보세요. 이게 짝대기 수평선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삐침이 있죠. 삐침이 있고 그다음에 입구자 있죠. 어떤 이는 양이든 음이든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전기장, 자기장 공간 아닙니까?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입구에 작용한다는 거는 바로 저 그림이거든요. 입구에 작용하는 거. 입구에 딱 작용한다. 입구에 작용하는데 지금 왜 돌일까요? 자, 저 자기장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선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 선들이 조기에 집중하죠. 저 선을 갖다가 물리학에서는 자속이라 그러거든요. 자속. 저 자기장을 표현한 저 선들을 자속이라 그러는데, 저 자속이 어떤 공간에 많이 있으면 자속 밀도가 높다 그래요. 인구 밀도가 높은 것처럼. 자속 밀도가 높은 곳이 바로 저 동그라미 안이 아닙니까? 단단하다는 게 돌이라면 언제 또는 게 단단한 건지, 단단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이 직결해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밀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저 지역이 자속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걸 돌이라 그런 겁니다. 저 모습을 보고 돌석자를 그린 게 표현한 게 저게 돌이래. 믿을 수 없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좀 더 자기력선을 많이 그려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했는데.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류를 흘리는 저 코일을 한 개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개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개 한번 해볼까요? 자, 코일을 아까는 하나만 했지만 여러 개 저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저렇게 해가지고 자석을 저렇게 이렇게 탁 코일 앞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시키면은 저기 전류가 흐르거든요. 저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그런데 자 여러 개 했죠. 저기 사람 인자가 또 있잖아요. 큰 대자를 잡으세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기 왜 사람이 있어요? 큰 대자 뭐 사람 팔 벌린 것을 상영해서 그렇다 하는데 다 무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큰 대자에다 점 하나 찍으면 개견자가 되거든요. 개를 옛날에는 가희
원래는 가희라 그랬죠. 지금 간단하게 되니까 개로 줄어들었는데, 가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가는 어떤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희.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개의 특징은 주인의 명예에 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저 그림을 보면은 우리말 크다 또는 한자 큰 대자, 원래 큰 대자 동국정에서는 대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 또는 다, 쌍띠가 또는 그냥 띠가 돼가지고 다라 그러거든요. 클다. 세종대왕도 사실 세종다왕 이렇게 했죠. 저렇게 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자, 코일을 이렇게 여러 개 하면은 그야말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실제로 전기 뭐라 그럴까, 실제 전기 그것을 다루는 게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보면은 저걸 실제로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일을 저렇게 여러 개 겹치면은 전압이 높아져요. 전압이 큰 전압을 발생시킬 적에 이 자석을 움직이는 이 힘은 똑같지만은 저렇게 코일을 여러 개 겹쳐버리면은 전압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힘을 가했는데 더 많은 힘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저렇게 하면은 코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 단자 사이에 전압은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 대신에 전류는 작게 흐르게 되죠. 코일을 달랑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하면은 전류는 많이 흐르는데 전압이 낮아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에 의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라는 것이 전류 곱하기 이 전압이거든요. 저렇게 전압을 크게 할 적에 사용하는 방법이 코일을 저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크다예요. 저러면 커져요. 전압차가 많이 커지거든요. 자, 그리고 저 자석을 뒤로 한번 물려봅시다. 그러면은 가까이 갈 때도 전류 흐르고 뒤로 물릴 때는 또 전류가 흐르는데, 그런데 뒤로 물릴 때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이랬다 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또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게 바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원리입니다. 발전소에 물론 자석은 저렇게 막대 자석은 아닌데 돌아가는 식으로 해놨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돌다 보면은 어떤 전기 코일이 있어요. 코일을 갖다가 자극하거든요.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그래서 집에서 쓰는 이 전기도 교류거든요. 60Hz라 그러거든요. 1초에 60번씩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저걸로 설명하면은 이거 갖다가 1초에 60번 했다 이거죠. 이게 한 번에 이거죠. 한 번, 두 번. 1초에 얼마나 빨리 그 발전소의 터빈이 도는 걸 알 수 있겠죠. 1초에 60회 돈다고 하죠. 한 번, 두 번 하면, 아이고, 팔이야. 그렇게 하면은 저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 저렇게 흐르다, 저렇게 흐르다, 그죠. 똥개 훈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견자를 갖다가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큰 대자에다가 점 하나 찍은 거죠. 큰 대자를 표현하는 그 모습에서, 발생하는 그 양태가, 마치 개가 주인 말 듣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거죠. 자석이 주인이라면은 주인의 함에 따라서 개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견자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말 되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말을 또는 한자를 볼 수가 있어요. 볼까요? 그 전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흑토 방패간을 배웠으니까 배운 김에 하면 이걸 하면, 이 한자를 보면 갈거자거든요. 가다, 갈거. 갈거자는 흑토자 밑에 사사로울 사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개인 사사로울 사자인데, 흑토자인데, 설명했었죠. 흑토자를 저렇게 쓰는 것은, 흙이라는 게 나무의 생장과, 생존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흙 쪽에서 나무 쪽으로 뭔가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뭐, 에너지든, 뭐, 지탱하는 힘이든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흑토사를 저렇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저걸 갖다가 이 전자기학 쪽으로 보면은 바로 저런 게 되거든요. 저게 이제 전자석인데, 자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대기라 가지고 자기장이 늘 일정하지 않습니까? 전자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쇠심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요. 코일을 감아 이렇게 전류를 쫙 흐르게 하면은 자석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전자석의 장점이 뭐냐면 이 감은 코일의 전류의 양을 변화를 주면은 자석의 세기가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석이 극도 반대였죠. 전류를 이렇게 점점 세게 하면은 전기가 점점 세게 되고, 또 반대로 흘리면은 또 반대로 쭉 되고. 하여튼 전자석의 장점이 전류를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이 전기를 띠는 입자, 대표적인 전자를 해봅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했죠. 마이너스 전하 중에 제일 적은 거라고 했죠. 전자라는 걸 두고 자석을 이렇게 딱 두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석 앞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면은 이 자석이 굽는다 그러죠. 플래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이 힘을 받는 겁니다. 자석 앞에서 전자가 또는 전기를 띠는 입자가 이렇게 직진 운동을 하면은 똑바로 못 가요. 이렇게 씩 구워요. 그게 이 플래밍의 왼손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자석도 가만히 있고 전자도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자석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류를 변화시키면은 전자석의 자기력이 변화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류를 변화시키면서 전자석의 세기를 변화를 줘요. 더 세게 하든지 더 약하게 하든지 샤 변화를 주면은 저 밑에 있는 여기 뭐야, 얘가 전자가 이동을 해. 실제로 움직여요. 저렇게 아까 고정된 자기장 속에서 전자를 움직이면은 전자가 힘을 받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굽는다 그랬죠. 이제 거꾸로 전기를 띤 그 입자는 가만히 두고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그 자기장을 변화를 시키면은 이게 움직여요. 얘가 글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 모습을 표현하기 한자거든요. 한자 갈거자. 원래는 커죠. 후민적이면 커라고 했습니다. 갈커라 그러는데, 흑토자나가 뭐냐면 이렇게 전자석에다가 전류의 양을 변화시켜가지고 자기장이 변화를 주는 거예요. 즉 흙이 나무에게 뭔가를 공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전자석이 전자에게 영향력을 쭉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면은 전자석이 아니고 전자는 이동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가다는 거예요. 저걸 표현한 게 갈거자예요. 우리말은 또 우리말로 가다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가다. 그야말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놀랍죠? 자, 좀 더 많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번에는 만타를 한번 봅시다. 만타. 자, 만타를 보면은, 한자 만타를 보면은, 전역석자를 갖다가 두 개 적어놨거든요. 전역석자. 그 전역석을 갖다가, 전역석자는 또 여기 이렇게, 전역석자를 보면은, 여기서 크게 할까요? 이 전역석자를 보면은, 발음이 셔이에요. 돌석자 있죠? 돌도 발음이 셔이에요. 돌과 전역과 한자 발음이 똑같아요. 돌석. 전역석. 왜 그럴까요? 돌다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장이 자속이 많이 모일 때 그게 단단한 걸로 표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역을 뜻하는 저거와 같을까요? 이 코일을 잘 보세요. 이 코일을 보면은 전류가 흐르면은 저기에 전류를 흘리면 저렇게 자기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코일을 한 개짜리 코일하고 여러 개짜리 코일을 했을 적에 여러 개짜리 코일이 저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기 역선에
밀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자기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태양이라는 것도 사실은 양이라 할 수 있거든요. 저녁이라는 게 뭐냐면 태양이 우리 남쪽 정면에 있다가 서쪽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밤이 내리는 거, 어둠이 내리는 거죠. 어둠이라는 게 바로 자기력을 뜻합니다. 우리말에서 보면. 왜 어둠이 자기가 되는지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가면은, 해가 이렇게 가면은 어둠이 내리는 것처럼, 저렇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류는 양이지 않습니까? 전기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옮겨가면은 뒤에 자기장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코일이 여러 개 있다 이 말은, 양이 자꾸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태양이 움직이면은 어둠이 오듯이 이렇게 전류가 이쪽으로 한 칸 탁 이동하면은 자기장이 탁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딱딱딱딱 하면은 많은 자기장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다예요. 많다 할 적에, 많다는 원래 줄임말이거든요. 만하다예요. 만하다. 만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가득 찰 만. 가득 찰 만이 만이죠. 가득 찰 만, 그러니까 가득 찰 만하다. 저기 꽉 차지 않습니까? 한자 만자를 한번 볼까요? 가득 찰 만자를 잘 보세요. 가득 찰 만자 이게 물 숫자가 있고, 자기장을 물이라 볼 수 있거든요. 전기장은 불이라 볼 수 있고. 재밌는 것은 이제 요 안에 보면은 덜 입자가 두 개가 있어요. 덜 입. 들어간다는 뜻이 입자, 덜 입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덜 입자가 안에 두 개 있거든요. 이게 덜 입자예요. 이게 안에 두 개 있어요. 왜 두 개일까? 코일을 보면은 이쪽으로 전류를 이렇게 이쪽에다 들어가고 이쪽 양쪽으로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덜 입자를 저렇게 제 해석이라면 하여튼 그래요. 이게 전역 석자 두 개가 있으면은 만을 다자가 되는 이유예요. 다 그야말로 그림이 뭐 전부 다 아닙니까? 전부 다 코일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이제 만을 다자, 큰 대자를 봤을 때 작을 소자를 봐요. 작을 소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보일 시자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보일 시자를 이해해야 신신자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건데. 자, 이 그림을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을 소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막대기, 짝대기, 작은 짝대기에다가 요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갈고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수직선이라는 게, 한자에서 수직선이라는 게 힘이요, 뜻이요, 뭐 그런 것이 포인트요, 그런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쪽에 조그만 점등이 땡땡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거거든요. 안 된다 이거거든요. 땡땡 안 된다 이거요. 실제로 볼견자를 보면은 볼견자하고 조개패자를 보면은 이런 게 있는데, 볼견이 있고 조개패를 보면은 두 개 나란히 보세요. 눈목자는 똑같지요. 그런데 볼견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사람이 발이 걸어가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즉 눈이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는 거죠. 조개라는 게 뭐냐면, 조개라는 것은 눈이 그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점을 저렇게 땡땡 저렇게 치는 겁니다. 요것을 이용해가지고 작을 소자를 이해해보면은, 이 갈고리처럼 뜻이 이루어진다, 뜻이 걸려있다, 뜻이 걸리는데 땡땡 안 걸린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작을 소자를 이렇게 표현하냐면, 요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저기 자기력선들이 저렇게 집중되지 않습니까? 저 고리 안에. 고리 안에 집중되는데, 저 고리 안에 딱 이제 코일하고, 자기력선하고 만나는 저 지점이 바로 이 뜻이 딱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됩니다. 아직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이 코일 이 안에 외에서 바깥에 먼 곳에 있을 경우에는 여전히 물론 자기력성이 발생을 하죠.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가 코일이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은 거기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공간에서 자기력성을 이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코일에서 먼 곳에서는 자기력선의 밀도가 자속 밀도가 낮고 저 코일 안에 이제 집중될 밀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먼 곳이 바로 소자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손에 이렇게 싹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빨려 들어가지만 바로 저 안은 아니고 이렇게 하여튼 빨려 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는 저 부분이 양이 적은 거죠. 양도 적고 크기도 적고 그래서 소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일을 갖다가 또 다른 한자로 표현하면은 눈목자가 되기도 해요. 저 부분이 눈이거든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나는 지점 아닌가. 두 지점이 만나는 곳을 우리말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목이라 그러죠. 목. 그래서 목이 좋다. 길목이라 그러죠. 그 눈목인 겁니다. 그게 눈인 거예요. 이렇게 바둑 두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거기 바둑이 19줄이 있고 세로 19줄, 가로 19줄인데 각각 만나는 그 줄이 만나는 곳에 돌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그 점을 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돌을 하나 놓으면은 주변에 4개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눈이 막히면 이제 죽는 거죠. 그걸 눈이라 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눈인 겁니다. 그래서 눈목자를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눈목자 밑에다가 이렇게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볼견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에 쉽게 말해서 자기장과 전기장이 서로 만나게 되면 그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또 도끼근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도끼근자. 도끼근자인데 왜 도끼근자냐? 몇 개 도끼근자는 이것도 참 우리말처럼 재밌는. 도끼를 원래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적거든요. 도끼를 이렇게 적어요. 돛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끼라는 것을 왜 돛귀라 했냐면은 도끼는 결국은 귀다 있는 거예요. 귀. 근데 돛귀냐면요, 도는 돋아나다 할 때 이게 돋아난 귀다는 뜻이에요. 도끼가. 도끼를 보면은 도끼 자루가 있고, 도끼 자루가 거기 도끼의 도끼 뭉치라 그러나? 그 뭉치에 도끼 자루가 이렇게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 꽂혀 있는 그 구멍, 그게 귀예요. 그 귀고, 그 귀를 가진 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귀라는 것은 또 역할이, 쓰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무슨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도끼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도끼 사용자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렇게 듣는다, 잘 듣는다. 그래서 도끼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습에서 저 고리, 저걸 이제 귀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한자가 표현하는 것은 저 현상 전체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저기에 자석을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이제 이 고리에 전류가 유도되겠죠. 그럼 그게 듣는 거예요. 보는 거나 듣는 거는 결국 같은 것처럼 이렇게 저기 알 수 있죠. 귀니까 또 눈이고. 자, 저래 되는데, 자, 요걸 가지고 한자 이런 생각을 내만 했는지 모르겠죠. 왜 도끼근자에다가 책받침
이 옆에 이게 좌변에 이걸 책받침이라고 하거든요. 책받침을 하면 가까울 건자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까울 건자예요. 가까울 건자. 도끼하고 가깝다는 게 뭔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자, 이렇게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은, 코일에 이렇게 전류를 쫙 흘리면은 자기장들이 이렇게 집중돼가 코일 속으로 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둘이 가까운 거예요. 저 코일과, 코일의 전기와, 자기장이 만나는, 가깝 친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멀 원자. 여 멀리 가면 이게 멀 원자예요. 이 모습을 표현하기 멀 원자입니다. 멀 원자. 흑토자가 있죠. 흑토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요것은 번져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 뜻은 주름이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 멀 원자에서 책받침을 빼고 나면은 요 부분 우변의 뜻이 뭐냐면 이 옷소매가 늘어진 모양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갖다가 한자로 만드는 것도 웃기지만 늘어져 있는 게 늘어져. 그 책받침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곳이 아니고 밀도가 낮은 거 느슨한 곳에 그것이 멀다는 뜻인 거예요. 저기는 고리 안쪽은 가까운 거고. 그래서 가깝다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가깝다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쓰거든요. 가깝다. 가깝다 원래 이렇게 써요. 가깝다. 갑이라는 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이 코일을 갖다가 하나로 보면은 좀 실감이 안 나지만 아까 그 많다 할 때처럼 많다가 되어버린다. 많다에서처럼 여기 보세요. 코일이 여러 개 돼보세요. 그럼 이렇게 갑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배갑 할 적에 갑 있지 않습니까? 갑 둘러싸고 있으니까 갑이죠. 그래서 갑다 이거든요. 갑다. 가는 갑이다 이거죠. 전류가 흐르니까 가는 갑이다. 가는 갑. 그럼 가깝다. 멀다는 이 멀다는 소리도 그런 뜻이에요. 자기장이 저쪽에 가 있을 적에 그 모습을 가깝다. 우리말 다 이렇게 음양의 그 작용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의 예도 없이 다 그래요. 우리말은 괜히 인공어가 아닌 겁니다. 자,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있죠. 자, 이 도끼 근자 밑에다가 선을 하나 끄면 언덕구자가 되거든요. 이 언덕구자죠, 이게. 언덕구자가 되는데, 요거는 언덕구자고, 또 요거는 병사거든요. 군인, 병사. 참 재밌지 않습니까? 도끼 밑에다가 선을 하나 끄면 언덕이 되고, 또 점 땡땡 이걸 하면은 병사가 돼요, 병사. 왜 이럴까요? 왜 여기 언덕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이 언덕인 겁니다. 저쪽 사실 이 골이 저 바깥쪽이 언덕이 아닙니까? 아니죠. 저기가 언덕이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프가 뭐냐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래프냐면 자속 밀도의 정도, 자속 밀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저게 제일 빽빽하지 않습니까? 밀도가 제일 빽빽하는 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저쪽 고리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부분 언덕인 겁니다. 언덕이라는 게 뭡니까? 평지하고 평지보다 흙이나 땅이 더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언덕이 아니십니까? 지금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언덕이죠. 그렇죠? 언덕이. 그 다음에 병자는 왜 그러냐면은 점땡땡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정적인 거라 했죠. 그 활성화되지 않는 거. 이렇게 사람 다리 걷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활성화된 거, 일이 잘 되는 거. 그 병사라는 게 뭐냐면은, 자, 아까 개견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견자 쪽으로 가면은, 개하고 주인의 높은 사람 말 듣는 거는 병사나, 아마 비슷하죠. 개나.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코일 속에 여기가 제일 언덕처럼 여기 제일 밀도가 높아가지고 언덕을 이루죠. 그래서 저 안에 자 병사들이라는 게 뭐냐면 명령에 또는 상관에 의해서 관리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저 안에 들어있죠. 저 안에 코일들이 안에 들어있고 언덕구점 밑에다가 점 두 개가 땡땡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견자 밑에처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일하러 나가버린다. 만약에 지 말대로 지 활동을 한다는 뜻이고, 점이 땡땡 돼 있다는 것은 마음껏 못하고 이렇게 뭐랄까 구속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언덕이 구속되어 있는 게 병사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명령과 그에 의해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밖으로 나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쪽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자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병자 보이죠? 병자. 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가까울 건자, 도끼 건자, 언덕구, 병사병 전혀 의미적으로 관계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 도끼 건자를 이용해서 다 표현하거든요. 좀 더 또 보면은 자 보세요. 새로울 신자에 왜 도끼가 있을까요? 새로울 신자에 도끼가 있는 이유가 맞죠? 이렇게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은 새롭게 자기장이 이렇게 쫙 빨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새로울 신자에 보면은 그 좌변에 여러 가지 글자가 있는데, 좌변 위에 보면은 설립자거든요. 서다. 왜 설립자 있고 그다음에 작을 숫자 위에다가 수평선을 하나 더 했거든요. 이 좌변을 보면 왜 이 새로운 신자 설립자를 썼냐면은 처음에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잔잔하지 않습니까? 잔잔하고 있지 않다가 근데 도끼를 표현한다는 건 코일에 전류가 쫙 흐른다는 거거든요. 쫙 흐르면은 이게 팍 이렇게 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탁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설립자를 하고. 그다음에 작을 숫자도 그렇죠. 작을 숫자는 멀리 있는 데입니까? 멀리 있는 데서 작을 숫자는 그 코일부터 멀리 있는 데서 발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딱 해가지고 멀리서부터 몰려와서 도끼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거죠. 새로울 신장. 새로울 신. 거긴데 도끼 빼고 볼견자를 쓰면 친하다는 거거든요. 본다는 여기 도끼 견자의 코일 이 부분이 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본다. 눈이라 그랬는데 본다는 거는 통과한다 이거거든요. 이 코일 안쪽을 말하는 거다. 코일 안쪽에 친하다 이거죠. 친하다. 친할 친. 다 그런 맥락에서 만든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신신자 보면은 여기 신신자에 보면은 보일 시자 좌변에 이 친구가 보일 시자죠. 자, 이 친구가 보일 시자입니다. 보일 시자. 보일 시는 두 이자 밑에다가 작을 소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 이는 공간이라는 것도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작을 소자라는 것은 고리, 전류와 자기가 만나는 고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먼 곳이죠. 공간이잖아요.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탁 나타난다 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 자기장이 여기 탁 통과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볼견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하다 그랬죠. 여기가 눈이고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보는 거면은 만약에 이 자기장이라는 것은 이 공간에서 이렇게 투입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신자에 나오는 이 시자는 보일 시자는 보다가 아니고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보이게 하다. 쇼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눈이라면은 이 고리가 눈이라면은 이 눈이 볼 수 있도록 이쪽에서 자기장을 공급해 주는 게 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다, 보일 시자.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리에서 통과하면서 고리는 자기장을 받으면서 보는 거죠. 신신자에 그래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이 공간이 날이지 않습니까? 이 날에 어떤 작용을 해서 자기장을 공급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보리 안쪽으로 싹 쏘아주는 거죠. 그래서 희신자가 탄생한 겁니다.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 마음대로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지혜가 거의 신선의 경지에 올라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모든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우리 말과 한자만 만든 게 아니고 그 불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문자라든지 종교 뭐 음악 미술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법 윤리 뭐 그런 것까지 이분들이 다 사실은 그 뭐랄까 그 미천을 제공했고 그 이후에 우리 세계 각지의 이제 인민들은 그냥 받아 쓴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근데 과학은 헛소리를 하고 있죠. 뭐 진짜 지들이 뭘 발견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그 발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음양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면 세상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지식이라는 게 참 그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발견해냈다는 그 지식이 참 초라하고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